마음에 안 들어? 땅이 10,000평이야. 알긴 아는데 그게 시세가 얼만데요? 그래도 그렇게 땅값이 싼 곳은 아니야.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가 돼요? 왜 이렇게 주세요? 그냥 다 처분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파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팔어. 그것까지 생각하고 기다리려면 머리 아프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받기 싫으면 받지 말어. 불만인 사람은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안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한성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말년에 중요한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결국엔 등을 돌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말이죠. 돈이 도대체 뭔지. 자식들만 떠올리면 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끼리 싸우는 것도 부족해서 부모 탓을 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줬더니 그걸 잘못 물려줬다고 화를 내는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게 나았던 것인지. 한 씨는 억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겐 해줘도 끝이 없는 것 같았죠. 큰 이득을 본 큰아들조차 등을 돌리니 자식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괘씸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한 씨도 이제는 자식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였습니다. 셋 모두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죠. 최근에 한 씨는 병원 신세를 여러 번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었지만 여러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게 되었죠. 재산을 미리 나눠줘야겠어. 애들한테요? 그래.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애들 건데. 미리 줘야 잘 살 거 아니야. 한 씨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워낙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부모 덕 없이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물려줄 거 미리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쓰러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공평할지 고심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시세를 따져보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날, 한 씨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딸, 그리고 막내 아들.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스러운 듯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러게. 명절도 아닌데. 저는 금방 가봐야 해요. 애 맡겨두고 와서. 오래 안 걸려.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의아한 표정으로 한 씨를 바라보는 세 쌍의 눈. 한 씨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나눠주기로 했다. 너희한테 주고 남은 재산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다 쓸 거야. 그러다 다들 눈이 커졌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을 테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 씨의 말에 각자 얼굴에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순서대로 민수한테는 아파트, 그리고 민희는 1억, 민준이는 시골에 있는 땅을 주기로 했다. 큰아들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발끈한 것은 둘째인 딸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저만 1억이에요? 왜? 적냐?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시골 땅이랑 비교가 돼요? 그래도 바로 받는 현금이 낫지 않냐?
서울 집도 낡았고 땅도 시골 땅이잖냐. 그래도 1억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죠. 이렇게까지 반발할 줄은 몰랐던지라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의 표정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한 씨가 물었습니다. 너도 마음에 안 들어? 땅이 10,000평이야. 알긴 아는데 그게 시세가 얼만데요? 그래도 그렇게 땅값이 싼 곳은 아니야. 아들의 표정이 애매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주세요? 그냥 다 처분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파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팔어. 그것까지 생각하고 기다리려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딸이 또다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서방도 그쪽에서 받는 재산이 있을 거 아냐.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여자라서 저는 조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냐. 맞잖아요. 대들듯이 따지고 드는 딸을 보니 한 씨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맡겨놨던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이러쿵저러쿵 하는 딸이 너무했다 싶었습니다. 1억이면 무척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남들은 부모가 죽어도 받지 못할 돈일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돈을 지금 당장 주겠다는데 더 받지 못해서 부모에게 화를 내는 자식이 괘씸했습니다. 받기 싫으면 받지 말어. 그러자 딸이 하려던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시근덕 거리는 것이 화가 가라앉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불만인 사람은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안 그래? 작은 아들을 보며 묻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들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는 있어.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준 거야.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잖냐?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정리할 문제고. 그러자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은 명의는 이달 안으로 다 넘겨줄 거야. 그리고 민희 너는 이번 주에 통장으로 넣어주마. 그러자 딸은 말없이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에게 더 준다면 또 다른 자식이 반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퍼주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한씨 부부도 노후 자금이 넉넉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한씨는 예고했던 것처럼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준 아파트는 한씨 부부가 예전에 살았다가 전세를 주었던 아파트였는데 만기가 되어 나간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했죠. 그리고 그 목돈을 보태서 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는 시골에 있는 땅 10,000평을 주었고 그 땅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인 모양이었습니다. 산에 걸쳐 있는 땅이라 10,000평이어도 사실상 쓸 수 있는 땅이 넓지 않다며 아들은 푸념을 하고 갔죠. 마지막으로 딸은 1억을 받은 이후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억울했습니다. 1억을 줬는데도 서운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 자식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까지 못 보게 되니 아쉽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서운하게 한 건가 되짚어보기도 했죠. 나라도 당연히 서운하죠. 아내에게 물으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 당신은 내가 그렇게 주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놓고는. 당신이 어디 내 말 듣는 사람이에요? 참나. 어쨌거나 아내까지 이렇게 말하니 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긴 했습니다. 민희는 나중에 뭐라도 더 챙겨줘야지. 뭐. 그리고 한 달쯤 뒤 저희 쓰던 소파 그거 드릴게요. 큰아들이 이사하기 전에 한씨의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저희가 쓰던 게 더 새 거예요. 그것도 드리고요. 그래? 그래라, 그럼. 냉장고도 바꿔 드릴까요?
이사하는 집이 다 붙박이로 되어 있어서요. 아들은 이사하면서 한 씨의 집 가정가구를 바꿔주었습니다. 쓰던 것이었지만 아들 말처럼 한 씨 집에 있던 것들보다 훨씬 새 것이었고 성능도 좋았죠. 큰아들은 볼 때마다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이사하니 좋으냐? 그럼요. 애엄마도 너무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래. 잘 살아라. 벌써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 서울 집값이야 워낙 오르락 내리락 하잖냐. 큰아들이 찾아올 때면 늘 좋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파트를 받은 뒤로는 며느리도 한 씨 부부에게 무척 잘했고 말이죠. 그래서 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찾아왔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땅을 부동산에 평당 5만 원에 내놨었는데요. 10,000원밖에 못 받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땅이 적어도 4만 원은 하는 땅이야. 네. 아버지가 전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땅을 5만 원에 내놓은 거였어요. 근데 4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이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땅값이 그렇게나 떨어졌대. 아니요.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지도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땅이랑 도로 사이에 다른 땅이 껴있나 봐요. 그래서 맹지라고 10,000원도 많이 쳐준 거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도로에 딱 붙어 있는 필지가 있어. 없다니까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침통한 표정을 짓는 아들을 보니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형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5억은 되던데. 아들의 말에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지 골치가 아팠죠. 땅이라는 게 묵혀두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 당장 팔지 말고 좀 가지고 있어봐. 오를 만한 땅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아, 난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네 형이랑 얘기해. 그러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였는데 한 씨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돈돈거리는 자식들이 얄미웠죠. 그런데 얼마 후 아들 둘이 크게 싸웠다는 소식을 딸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재산을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그렇게 다투는 게 말이 돼. 다투게끔 하셨잖아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이 주먹 다짐도 했다는데. 뭐, 서로 때렸다는 말이야? 네. 새언니한테 들어보니까 둘 다 피멍 들고 아무튼 절연하겠다고 난리인가 봐요. 이제라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딸의 전화에 한 씨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로 정리를 해서 주던가 아니면 미리 주질 말던가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한 씨가 수습은 해야 되는 상황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가 입을 모아 첫째가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하니 말이죠. 아이고, 얼굴이 그게 뭐냐?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장남의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면서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돈이 무섭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혀차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민준이 그놈이 아이고, 됐다. 둘이 똑같지 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씨는 생각한 바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다들 계속 불공평하다고 하니까 네가 좀 양보를 해야겠다. 양보라니요. 어떻게 양보하라는 말씀이세요? 글쎄, 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아니면 네가 동생들 몫을 좀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나눠 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알았다고 할 줄 알았던 큰아들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순 없죠. 뭐? 그럴 수 없다고? 네. 이미 주신 거를 가지고 왜 제가 나눠야 해요?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 아파트만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가 민이랑 민준이를 나무라셔야죠.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래도 네 동생들이잖냐. 돈 때문에 형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동생이에요? 큰아들도 화가 단단히 난 듯했습니다. 한씨는 난감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씨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아파트는 이미 아들의 몫이니 말이죠. 결국 큰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을 잘 잡고 있으셔야죠. 그리고 제가 장남인데 좀 더 받았다고 난리 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들에게 핀잔을 듣게 된 한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형제끼리인데 좀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돌아간 뒤에 작은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왔다 갔죠? 얘기는 잘 해보셨어요? 아무래도 딸과 통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한씨는 괜스레 짜증난 기분을 작은아들에게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땅도 10,000평이나 받았으면서 지금 더 받고 싶다고 그렇게 징징대는 거야. 징징대다니요.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합리한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럼 다 내 탓이라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맹지라도 그 앞땅도 수소문해서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4만 원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네 형보다 네가 못 받은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너는 누나한테 떼줄 거야? 그러자 말문이 막혔는지 작은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그냥 돌려줘.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거칠어진 아들의 숨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답만큼은 순종적이었죠. 알았어요. 형한테 더 이상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딸이야 나중에 잘 달래면 되는 것이었고 작은아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 잘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이 누나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자식들 간의 사이, 그리고 자식들과 한씨 부부의 사이는 점점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민이야, 네 엄마가 요새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거든. 예전에 네가 마사지인지 뭔지 데리고 갔을 때 좀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그것 좀 한 번 더 데리고 가봐라. 어느 날 한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알았다고 대답할 줄 알았던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 바빠요. 아, 요새 바쁘냐? 안 바쁜 날에 가라는 거지. 아니요. 안 바쁜 날 없어요. 너무 단칼에 자르는 딸의 목소리에 한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말투와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저희는 못 가요. 아니,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 명절에도 안 쉬는 회사가 있어. 아니요.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 그렇다고 집에도 안 와? 안 사돈이 그러라고 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도 할 말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명절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부터는 아들들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뭐? 민이야? 그렇게 끊어져 버린 전화. 한씨는 갑자기 행인에게 뺨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명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들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요?
너는 그게 인사야? 먼저 도착한 작은 아들이 잘 지냈냐는 말도 안 하고 형이 왔는지부터 물었습니다. 한 씨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도착한대. 네 엄마 밥 차리고 있다. 그런 한 씨에게 작은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옆에 줄줄이 앉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너희 무슨 일 있는 거야? 한 씨가 물으니 아들이 한 씨를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형 왔나 보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큰아들이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 지금 얼만 줄 알아? 큰아들은 그런 동생을 힐끔 쳐다보고는 말았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냐? 얼만 줄이나 아냐고.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남의 집에.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왜들 그러는 거야 또? 아버지. 형한테 주셨던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10억이 넘어요. 작은 아들의 말에 한 씨도 조금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번에는 4억이네 5억이네 했었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10억이 넘는다니.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미 한 씨의 손을 떠난 집이기에 따로 알아볼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크게 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돼요?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형은 지금 아버지한테 10억 넘게 증여받은 거라고. 나는 똥덩어리 같은 땅 받았고, 만 평이나 되는 똥덩어리가 어디 있어? 지금 말장난해? 그러면 나랑 바꾸던가.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너 같으면 그 땅값이 10억으로 올랐다고 다른 형제들한테 나눠줬겠어? 비웃듯이 말하는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이 덤벼들 것처럼 굴었습니다. 한 씨는 황급히 아들을 말렸습니다. 왜들 이러는 거야? 좋은 날에 좋은 날이요? 좋은 건 아버지랑 형밖에 없죠. 내 집 가격이 올랐다고 왜 네가 성질을 내? 참 이상한 놈이네. 뭐? 이상한 놈. 그게 다 형 건 줄 알아.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셨잖아. 그렇죠? 작은 아들이 한 씨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한 씨가 기세에 눌려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그랬지. 그러자 큰아들의 눈초리가 사나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명에 넘기셨죠. 그러면 끝이지 뭘 해결하라는 말씀이세요. 해결할 게 없는데. 저 것 보세요. 저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죠. 완전 지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뭐? 놈? 너 말타했냐? 이제는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곧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제발 저것들 좀 말려보라면서 호들갑이었는데 덩치 큰 장정 둘을 한 씨가 말리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이러려고 너희한테 재산 나눠준 줄 아냐? 그러자 작은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로에 붙은 땅 주인이 절대 땅 못 팔겠대요. 그리고 뒤쪽이 전부 산인데 개발도 안 되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부동산이 이제는 평당 5,000원도 안 된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형은 10억 넘게 물려주시고요. 장남이랑 차별하세요? 차별이라니. 물려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준 거야. 결국 안 비슷하니까 지금이라도 맞춰서 주셔야죠. 아버지가 이렇게 장남만 챙기니까 누나도 연 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민희가 연을 끊겠대? 누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형 집값 오른 것도 누나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했나 싶으니 눈앞이 새카매졌습니다. 설마 아니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희 그만해. 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질 못하고? 어머니도 똑같아요. 어째서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이제는 아내에게도 되는 자식들을 보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민수야, 안 되겠다. 그 아파트 팔자. 아버지, 또 그 소리세요. 왜 그렇게 무책임하세요? 무책임.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제 재산으로 치는데요? 뭐? 네 재산? 그게 원래 네 거였냐? 그러자 큰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말 하실 거면 저는 이제 명절에도 안 옵니다. 일어나. 가자. 큰아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 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줄 것 같으세요? 이미 형 앞으로 주신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똑같이 나눠주셨어야죠. 작은 아들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집을 나서는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한 씨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나눌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미 준 것을 뺏어올 방법이 없으니 작은 아들의 마음을 달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도 그 땅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더 괜찮은 가격에 팔아봐. 그래봤자 1억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누나보다 덜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못 주겠다는데 그걸로 만족해야지. 만족이요? 아니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보태주마. 1,000만 원이요? 누구 놀리세요? 이제는 돈을 주겠다는 소리에도 화를 내는 작은 아들. 그러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미 한 씨의 손을 떠난 일인데 돈을 준다고 해도 마다하니 말이죠. 한 씨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한 것 같아서 서글프기도 하고 자식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한테 돈 안 줬다. 너희 생각해서 줬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땅 안 받았어요. 형하고는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요. 아버지한테도 실망이에요. 그러더니 작은 아들네도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표정을 굳힌 채로 손주들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다음 명절부터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장남이랑 오순도순 잘 지내세요. 딸과의 마지막 통화가 생각나는 말이었습니다. 한 씨는 허탈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딸도 연을 끊는다고 하고 아들 둘은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니 그러면 자식 셋 다 연을 끊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한 씨에게 남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내도 혼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한 씨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노려보았죠. 내가 뭘? 왜 다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 당신 잘못이잖아요. 한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 말고는 자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분명히 노력도 했는데 말이죠. 그 뒤로 아들, 딸 모두 한 씨에게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찾아오는 자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잠잠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자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씨는 큰아들에게 무척 섭섭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큰아들 때문인데 집값이 10억이 넘었다면서 입을 싹 닫고 연락도 끊어버리니 이게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네. 아버지,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아무리 그래도 형제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정도로 받았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이게 또 15억이 되면요? 그때도 나눠줘요? 20억이 되면요? 그때 또 나눠줘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반대로 1억이 되면요? 걔들이 줬던 거 뱉을 것 같아요. 민수야, 아버지,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제가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아버지죠. 애초에 정말로 똑같이 주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받은 걸 토해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랑 이렇게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네요. 자꾸만 준 걸 뺏으려고 하시니까요.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야, 민수야. 그것이 큰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착잡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분명히 이랬던 가족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이라도 좀 애들한테 전화해봐. 당신이 해봐요. 내 전화는 안 받으니까 그렇지. 내 전화도 안 받아요.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아내. 도대체가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전화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자식 셋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만나? 네 아버지 모르게 나가야지.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무튼간 오랜만에 애들도 보니까 좋네. 그래? 끊자. 당신, 뭐야? 누구랑 통화한 거야? 어느 날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한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씨에게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니 딸과 연락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나 왕따 시키는 거야? 왕따를 누가 시켰다고 그래요? 스스로 왕따가 된 거지? 뭐야? 아내까지 한 씨의 탓을 했습니다. 왜 그런 괘씸한 놈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는 전화 안 된다고 하더니 이런 괘씸한 것들 가족 사이를 파탄내고도 잘도 연락을 해? 나 죽으면 그 놈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당신도 똑같아. 마음대로 해요. 이제 와서 애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파탄 난 게 다 당신 탓이죠. 나는 내 자식들하고 연락하고 지낼 거예요. 그 말에 한 씨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아내에게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 모두 은퇴한 가장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받을 것 다 받았다 싶으니까 이제 쓸모없게 느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말년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분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스스로 자식들과 거기를 두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도 무시하자고 마음먹었죠. 과연 그런 날이 올지 모르지만 말이죠.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말이야. 아버지, 제발 아프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지치는 기분이에요. 뭐라고?
내가 뭐 병원에 같이 가자 소리를 하냐? 아니면 아프니까 병원비를 달라고 하더냐?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저도 지치는데 아버지의 그 아프다 소리를 들으면 힘이 빠져요. 투정 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알았다. 이제는 투정 안 부리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박성남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젊어서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아니, 잘 챙겼더라도 80 가까운 나이가 되면 밖은 고장나고 안은 병들게 되어 있었죠. 자식들 키우며 사느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자식. 생각해보면 입버릇처럼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박 씨는 억울했습니다. 아프니 좀 데리고 살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늙은 부모가 어디가 안 좋은지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것인지 지난 세월이 서글펐습니다. 늦은 밤 열이나 아파하던 어린 아들을 들쳐매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수십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 마음은 찢어졌던 그때를 생각하자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결코 같을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여전히 박 씨의 마음은 더 아플 테니 말이죠. 박 씨는 그런 자식과 이제 더는 부대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움받을 때나 살가워지는 그런 자식이라면 박 씨의 인생에서는 더는 필요 없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딸 둘 다 국내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두 자식 모두 훌륭한 대학에 갔다며 동네에는 현수막이 붙었었죠. 그리고 아들은 3년간 해외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가 엘리트였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까지 밖에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자식들 교육에 열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이름만 말하면 알 법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밑엔 박 씨의 인생이 걸음으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집에 한번 갈게요. 그래? 알았어. 주말에 올 거지?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참.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그래. 아픈 데 없어. 네 건강이나 잘 챙겨. 아들이 30 중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박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진작에 상경에서 멀리서 살고 있었죠. 가끔씩 통화하는 것이 박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씨는 끙 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에게 아픈 데는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택시, 공사판, 공장 등을 전전하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도 아들의 유학 자금에 보태기 위해서 밤에는 아내와 함께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고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만 하며 살아왔죠. 그러니 나이든 몸뚱이가 닳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나른 탓에 무릎이나 허리는 진작에 고장이 났고 위장병은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녹이 쓴 기계 같은 몸을 일으키기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에 가 밥을 차렸습니다. 밥상은 참 초라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밥 한 끼 못 사 먹을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버릇이 된 탓에 늘 식사는 간단했죠.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무릎찜질하는 기계래요. 아이고, 뭐하러 이런 걸 다 사와. 다리 절뚝거리시는 거 보면 마음 안 좋아요. 괜찮은데 참. 사실 그거 제가 산 건 아니고요. 그럼 누가 산 거야? 주말에 온 아들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결혼할 여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난 처자라고 하는데 내년 봄에는 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죠. 결혼을 하겠다고? 아들 나이도 이른 나이가 아니라 그 소식이 참 반가웠습니다. 얼른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은 그 말에 박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에 박 씨의 손엔 통장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참 낡기도 낡은 통장이었죠. 이거 너 장가 갈 때 주려고 모아둔 돈이야.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유학 생활도 하고 혼자 지내는 탓에 생활비도 이래저래 많이 들었기에 모아둔 돈이 크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박 씨가 건네는 통장을 기쁘게 받아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모으셨어요?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함께 식당 일을 했었는데 그래도 벌이가 괜찮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을 부업으로도 많이 했으니 돈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렇지만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식들 학비나 생활비를 보탤 때나 쓰곤 했죠. 아들,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목돈이 나갈 것이기에 오래전부터 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들을 빈손으로 장가 보내지 않게 된 것에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감사해요. 잘 살게요. 그래? 결혼 준비 잘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며느리의 고향은 서울이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상견례는 생략이 되었고 아들은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박 씨가 병원에 가는 날짜는 잘 챙겨서 꼭 전화를 줬습니다. 병원 다녀오셨죠? 그래? 아침 일찍 다녀왔지. 별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혈압이 높긴 한데 괜찮아. 약도 받아왔고 그래. 무릎은요? 무릎은 다음 주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 걱정 마. 알아서 다녀올 테니까. 너는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는 거지? 네. 신혼집도 계약했어요. 다음에 초대할게요. 그리고 아들은 식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생기자 자식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딸보다도 더 박 씨를 잘 챙겼습니다. 아버님, 택배로 무릎에 좋은 한약 지어 보냈어요. 뭐? 바쁜데 별걸 다 신경 쓰고 그래.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요. 민성 씨가 아버님 걱정 많이 해요. 알지? 아무튼간 고맙다. 다른데 아픈 데는 없으시죠? 소화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약 챙겨 먹고 있어. 어머, 그러면 소화 잘 되는 약도 지을 걸 그랬네. 아니야. 너희 건강이나 신경 써. 박 씨는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아픈 걸 알아주니까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신혼집을 해줬던 것에 며느리 나름대로 보답 차원의 신경을 써줬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때만 그렇게 살가워졌던 며느리였으니 말이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아들이 회사의 무슨 책임자가 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너희 엄마라도 살아있었으면 올라가서 애도 봐주고 할 텐데. 아니에요. 도움이 구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잘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어. 젊어서 너무 고생하면 늙어서 건강 잃어. 나처럼. 아, 네. 그래도 너희가 나처럼 몸쓰는 일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 봐라. 멀쩡한 데가 없잖냐. 네. 아버지도 건강 챙기셔야죠. 내 걱정은 말고 쉬엄쉬엄 일해. 아무리 머리 쓰는 일이더라도 말이야. 네.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도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여러모로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연락이 안 되다가 모처럼 전화가 와서 박 씨는 조금 들떴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0분이 훌쩍 지났죠. 저 아버지, 이만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서 일 봐라. 그러고 나서 한참을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이 가끔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딸도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길게 통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 씨의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래도록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위에 문제가 생긴 듯 간헐적으로 통증이 지속됐습니다. 때마침 아들에게 시골 김치를 좀 보내주기 위해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바쁘냐?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번에 말이야. 그런데 입을 떼자마자 배가 찌릿하는 바람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상하게 배가 아프네. 한 보름 된 것 같아.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배가 아플 때가 많아. 꼭 누가 뱃속을 꼬집는 것처럼. 그런데 말을 하는 중간에 아들이 말어리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편찮으시면 병원에 가셔야죠. 그렇다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왜 아버지가 판단하세요? 아프시면 이렇게 전화하실 게 아니라 바로 병원으로 가보세요. 어쩐지 차갑게 느껴지는 아들의 목소리에 박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귀찮음이 가득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박 씨의 착각일는지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갈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아들의 반응에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멀리 있는 제가 그런다고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하시려고 일하는 아들한테 전화 거신 거예요. 아파서 전화한 건 아니고 너희 저번에 김치 다 먹었다고 그랬던 게 생각나서 택배로 보내주려고 했지. 아, 아들이 잠시 침음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치 이제는 보내지 마세요. 사 먹으면 되니까. 그래? 알았다. 박 씨는 어쩐지 쓸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이 바깥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텐데 부모가 그것에 과민 반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들이 퉁명스러운 것은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아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박 씨는 그래도 명절 분위기를 내고자 전도 부치고 자신 있는 요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그래? 왔어? 고생 많았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저녁 자쳐줄 테니까. 명절 전날 저녁에 도착한 아들 가족. 박 씨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을 오고 갔습니다. 혼자 있으면 김치에 콩자반 정도가 닿을 테지만
아들네가 온다니 정성을 다했죠. 아내처럼 으리으리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럴싸한 상을 차려내고자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챙기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그러니 주방에는 박씨 혼자였죠. 아이고, 냄비를 옮기다가 다리 힘이 살짝 풀리는 바람에 식탁 위에 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냄비 안에 든 찌개는 무사했습니다. 그러자 거실에 있던 아들이 주방 쪽으로 왔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는 말이 들려올 줄 알고 괜찮다고 했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냥 좀 사 먹거나 하면 안 돼요? 왜 사람 마음 불편하게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일을 하세요? 누굴 원망하려고? 뭐? 누굴 원망하다니? 박 씨는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조금 비틀거린 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굴 원망한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몸 안 좋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나는 너희 오니까 이것저것 좀 해주려고 했지. 내일 성희도 오고 말이야. 부모가 돼서 명절에 자식들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쓰냐? 그러니까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에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굳혔던 표정을 풀었습니다. 알았다. 다음부터는 사 먹으면 되잖냐? 그러자 아들 뭐라 더 말하려고 하다가 한숨만 쉬고 뒤돌았습니다. 박 씨가 마저 음식 준비를 하는데 아들 며느리는 사이 다 차려질 때까지 거실에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밥을 먹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듯 했습니다. 이것 좀 먹어봐. 차례를 안 지내도 저는 먹어야 명절 지낸 것 같지. 네. 먹고 있어요. 아버지는 왜 안 드세요? 나는 속이 좀 아파가지고 속이 왜요? 낮부터 더부룩하고 그래. 아, 그러자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왜 그래? 맛이 없어? 그러자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꾸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시니까 그렇죠. 드시지도 않을 음식을 저희 때문에 요리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좋겠어요. 마음 불편하게.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너희는 얼른 먹어. 그러자 마지못해 젓가락을 드는 아들. 하지만 영 신경이 쓰이는지 참 맛없게도 먹었습니다. 물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끙 하고 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늘상 그랬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니 저절로 나오는 소리였는데 오늘따라 그 소리가 거슬렸는지 아들이 또다시 숟가락을 탁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박 씨가 뒤돌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인상을 잔뜩 찌푸린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명절에 기분 좋게 왔는데 자꾸 아프다고 그러시면 맘 편하게 밥이나 먹겠어요.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보탰습니다. 예준이 아빠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아버님이 자꾸 전화로도 아프다고 그러시고. 그 말에 박 씨는 얼이 빠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을 되짚어보지만 아들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아픈데 없냐고 물으면 있어도 없다고 대답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할 때는 많이 아프니 그랬던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프다는 말을 하지 말라니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픈데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음식을 했다고 생색을 내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종합하자면 자신이 꼭 철없는 노인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도 않으면서 언제 내가 자꾸 아프다고 했다 그래. 그리고 아픈 게 죄야? 저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느라 망가진 몸인데 아픈 게 다 누구 탓인데 배은망덕한 놈. 그래서 박 씨도 뜻하지 않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름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겁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지긋지긋하네. 아들의 말이 박 씨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박 씨의 집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안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냐? 박 씨는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몸 아프게 만든 거 참 죄송하네요. 뾰족한 말로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아들. 박 씨는 허탈하게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들 맞을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후회했습니다. 먼저 서운하게 한 것은 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탓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이 와서도 박 씨는 심란한 속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요즘 일도 바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관둔다고 그러잖아요. 회사를 관둔다 그래? 사업하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 몰랐다. 그래서 신경 쓸 게 많아서 한 소리겠죠. 아들과의 일을 말하자 딸이 아들을 감쌌습니다. 그러는 걸 보니 박 씨 자신이 더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도 그날 이후로는 아들이 바쁘다기에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박 씨는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갔습니다. 친구에게 농담처럼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네.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시고요. 그 말에 무심코 병원 얘기를 꺼내려던 박 씨가 말을 삼켰습니다. 아픈 데는 무슨? 없지? 그러자 아들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로 전화했어? 다름이 아니고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 근데 아들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꽤나 큰 돈을 보태라는 말에 박 씨는 얼른 대답하질 못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잘 되면 이제 톡톡하게 쳐서 돌려드릴게요. 아버지한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노후 자금을 불려서 주겠다는 말이 그다지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년에 혼자서 소소하게 살아갈 만큼 모아두었습니다. 그걸 홀랑 아들에게 줘버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들 며느리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허리 마사지 기계 광고하는 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거도 하나 사서 보냈어요. 마사지 기계? 네. 허리 아프시잖아요. 예준이 아빠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냐? 하지만 어쩐지 그런 아들 며느리의 태도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다고 하지 말라며 화를 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걱정이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화 안 된다고 하셨던 거는 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병원은 다녀오셨고요? 아니, 아직 안 갔다.
언제 한번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뭐? 네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이라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가 거리가 얼마인데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됐어. 아프면 내가 알아서 갈게. 그리고 약 같은 거 말이야. 택배로 보내는 건 안 해도 돼. 너무 잘 챙기니 이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됐습니다. 생각은 해보셨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돈 얘기를 꺼내놓고 잘해주면 당연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박 씨도 내내 고민한 결과를 입 밖으로 꺼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보태주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아버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의 목소리. 박 씨도 마음이 쓰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명절에 했던 말실수 때문에 웬만하면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고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아들과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박 씨도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박 씨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고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 몇 마디로 그렇게 지긋지긋하다는 아들인데 진짜로 아프게 되면 외면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기에 박 씨는 더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탠 것만으로도 박 씨에게는 무척 컸습니다. 이번이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아버지 도움이라도 꼭 받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알지? 그런데 그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나도 나중에 나 먹고 살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제가 다 챙겨드리죠. 아들은 박 씨가 답답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박 씨는 끝내 거절했죠. 그러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을 했던 아들 며느리의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나 싶었습니다. 돈을 대줬다면 달라졌을까? 아니, 그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박 씨는 스스로 잘한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며칠째 이어진 복통에 고생을 했습니다. 배가 아픈 것은 의뢰 있던 일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파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뱃속은 누가 쥐어짜고 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기다리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 씨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딸이 박 씨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위암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알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게 조금 아프셨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셨어야죠. 딸의 타박을 듣고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박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박 씨는 휴대폰을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아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박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다. 어쩐 일이세요?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말이야. 그런데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아들의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또 그 소리냐는 듯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가 곧 쏘아붙이듯 올라갔습니다. 제발 아픈 얘기 좀 그만하세요.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지치는 기분이에요. 자식이 부모 찾을 때는 외면하더니
조금만 아프면 왜 아들만 못 괴롭혀서 안달이세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뭐라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뭐 병원에 같이 가자 소리를 하냐? 아니면 아프니까 병원비를 달라고 하더냐?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저도 지치는데 아버지의 그 아프다 소리를 들으면 힘이 빠져요. 투정 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알았다. 이제는 투정 안 부리 마. 그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큰 병에 걸렸어도, 아니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계속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뭐? 말하지 말라니까. 그러고는 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직 검사 결과 위암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감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못해도 10년은 더 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암에 걸렸을지도 몰랐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이제라도 건강에 더 신경 쓰며 살아야겠다 싶었죠. 퇴원할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병원에 계신지 모르고. 됐다. 지긋지긋하게 아픈 애비 보러는 왜 왔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의가 있으니까 너는 이만 가봐라. 박 씨는 아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도 직장에 다니는지라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문득 외로운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는 떨쳐내야 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자식에게 기대어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도 홀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했죠. 퇴원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박 씨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가라고는 전혀 모르고 몸도 뻣뻣하지만 나이 든 사람한테 좋다고 하기에 한번 도전해 보았죠. 그리고 며칠 뒤에는 새로 개강한 붓글씨 수업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통화하는 걸 낙으로 삼았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박 씨를 부담스러워했던 것도 아들의 잘못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자꾸만 아프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말이죠. 그렇다면 아들만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기댔던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가 오가기 전까진 아들 며느리가 박 씨를 잘 챙겼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응석을 부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 뒤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해요. 그리고 명절에도 제가 너무 심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하는 말에 박 씨는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잊었다.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유학도 보내주셨는데 고작 그런 이유로 아버지 탓한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너희 시간, 너희 삶방에 안 되게 살 거야. 아버지, 너 탓하는 거 아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들이 가슴에 박혔고 아직도 문득 쓰라린 감정이 들긴 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도 내가 사업자금 안 보태줬다고 서운해 말어.
돈 몇 푼 보태놓고는 자식에게 의탁해 사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아들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가 마음 한쪽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봄을 맞은 박 씨의 텃밭은 푸릇푸릇해졌습니다. 각종 농작물을 수확했지만 전부 박 씨의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에게 보내줄 생각부터 했을 텐데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과 나눴죠. 박 씨는 이제 자식에게 더는 퍼붓지 않고 또 반대로 기대조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누구도 섭섭해질 일이 없으니 말이죠. 여기에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가 그쪽 땅인가 보죠? 제 땅이 아니라 공용 공간이잖아요. 공용 공간이든 말든 놀고 있는 빈 땅에다가 뭐 좀 심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참 어이가 없네. 별게 다 난리야. 뭐라고요? 내가 상추 좀 심는 거랑 대기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래요? 여기가 바로 제 집 앞이잖아요. 냄새도 나고 벌레도 날아다니고 그래요. 시끄럽기도 하고요. 댁은 라디오도 안 듣고 사나 보죠?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 그리고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유별나게 살면 본인만 피곤하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양만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말년에 이사한 아파트에서 황당하고도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양 씨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워낙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웬만한 일이 있어도 참았기 때문에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거나 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농사를 짓는 노인. 그게 바로 양 씨의 이웃이었습니다. 공용 공간에 그런 짓을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게 바로 양 씨의 집 앞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냄새와 벌레 때문에 수없이 많은 다툼이 오갔습니다. 말년에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사까지 고려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나무인 때문에 평화를 위협받고 피해자인 자신이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그 여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슨 말인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양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35년간 일하고 퇴직했는데 오래 서서 일했던 탓에 무릎이 성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이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출가한 지 오래였고 두 사람만 사는데 넓은 집이 필요 없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단이 없는 저층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곳 어때요? 단독주택? 텃밭도 가꾸고 꽃도 심고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 다들 그게 꿈이던데. 당신 농사 지을 줄 알아? 꽃도 안 좋아하잖아. 그렇긴 하죠. 가꾸는 게 귀찮다며 집에 화분 하나 없었습니다. 다들 단독주택으로 가고 싶어 하니 생각한 것이겠지만 그랬다가는 후회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양 씨 부부는 오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훨씬 작지만 신축 아파트라 깨끗하고 단지가 넓어 시설적인 면에서는 전에 살던 곳보다 무척 좋았습니다. 애들 와서 놀기에도 좋네요. 1층이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1층으로 온 것도 있지.
딸들도 새 집에 방문해서 좋아했습니다. 다들 아이들이 있는지라 층간소음을 걱정하며 살고 있으니 말이죠. 양씨 부부는 여러모로 새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병원이나 시장, 공원도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노후에 살기에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가 계절마다 꽃을 갈아 심어준다고 하니 단독주택에 살며 화단을 가꾸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았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 너머로 꽃향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해서 쉬고 있는 양씨 부부의 하루는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고요했던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열어놓은 창밖으로 사각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러다 멈추겠지 싶었지만 자꾸만 단잠을 깨웠죠. 그리고 이어서 웬 트로트 노래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음악을 켜놓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듯 느껴졌습니다. 결국 양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끄러워서 깼어요? 아니, 밖에 누구야? 1층이라 지나가는 사람 소리도 종종 들리곤 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벤치에 앉아서 노래 감상이라도 하나 싶었습니다. 양 씨가 거실 창을 향해 걸어가자 노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누가 있어요? 아내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왜요? 저거 봐.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양 씨도 처음 보는 광경에 헛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회색 등산 모자에 꽃무늬 장갑을 낀 노부인이 화단 한켠을 넓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종 상자, 삽, 호스까지 있었습니다. 꽃 심는 거 아닐까요? 저 모종이 꽃이 아니잖아. 상추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정말이네. 공용 공간에 저래도 되나 모르겠어. 허락을 받았나? 갈 때까지 창문 닫고 있자. 양 씨의 집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이라 조금만 목소리를 키우면 들릴 것 같았지만 양 씨는 괜한 분란을 만들지 말자 싶어서 창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날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양 씨는 창문을 열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확 들이닥쳤습니다. 웬 축사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이 근처에 축사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럼 이게 무슨 똥 냄새야? 아내도 코를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만큼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지나가며 맡았다면 참을 만한 정도였는데 꼭 누가 집 앞에다가 똥을 뿌려놓은 것 마냥 은은하게 풍겨오는 악취가 사라지지 않았죠. 누가 강아지 산책시키고 뒤처리를 안 했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똥 냄새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 사람 있잖아. 여기에 농사 짓던. 그 사람이 비료를 뿌린 것 같은데. 비료를? 냄새의 정체는 화단에 만들어 놓은 텃밭에 뿌린 비료였습니다. 그걸 집 앞에다가 뿌려놓으니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었죠. 날씨가 창문을 열고 생활하면 딱 좋은 때였습니다. 창을 닫으면 조금 덥고 에어컨을 켜는 날씨는 더욱 아니었죠.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 같아서 따로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점점 도가 지나쳐 가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딸들도 손주들과 놀러와서 코를 틀어막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자꾸 집에 날파리가 돌아다녀요. 그러게. 계속 보이네. 저것 때문 아닐까? 아내의 말에 창밖을 보자 텃밭에 웬 과일 껍질 같은 걸 뿌려놓았습니다. 자기 밭이라고 음식물을 버려놓은 것인지 혹은 그게 농작물에 좋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범인은 텃밭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눈 감는다 치지만 양 씨의 피해가 컸습니다. 어쩜 이렇게 배려가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기 위해 연결한 호스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물을 끌어오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또 언제 꽂아놓은 건지 모를 표지판 같은 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판을 덧대어 매직으로 쓴 듯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시오라고 써 있었는데 기가 찼습니다. 그렇다고 관리실에다 말했다가는 이웃 간의 감정만 상할 것 같아서 일단은 참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 씨가 여자와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깥이 무척 선선해 보여서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죠. 그러자 또 트로트 노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음악이라도 바깥에서 계속 들리면 신경이 쓰일 텐데 쨍그랑 소리가 자꾸만 들려오는 통에 괴로웠습니다. 양 씨는 도저히 못 참고 말을 걸었습니다. 냄새와 소음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기요. 큰 소리로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기요. 이봐요. 재차 부르자 힐끔 양 씨를 쳐다보는 여자. 비료 냄새가 심해서요. 노래 소리도 그렇고. 여기가 바로 저희 집 앞이라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가 그쪽 집이지. 이 땅이 그쪽 땅은 아니잖아요. 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요. 여기에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가 그쪽 땅인가 보죠? 제 땅이 아니라 공용 공간이잖아요. 공용 공간이든 말든 놀고 있는 빈 땅에다가 뭐 좀 심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참 어이가 없네. 별게 다 난리야. 뭐라고요? 무척 공격적인 여자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가 상추 좀 심는 거랑 댁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래요? 여기가 바로 제 집 앞이잖아요. 냄새도 나고 벌레도 날아다니고 그래요. 시끄럽기도 하고요. 라디오도 안 듣고 사나 보죠?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 그리고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유별나게 살면 본인만 피곤하지? 대화가 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교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는 오히려 양 씨를 나무라는 게 기가 찼죠. 다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다 같이 사는 곳이니까 댁도 이해를 하고 살면 되잖아요. 냄새가 심하다니까요. 비료라도 안 뿌리면 모를까. 비료를 안 뿌리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아이고, 냄새 나면 창문을 닫을 것이지. 궁시렁거리면서 할 일은 다 하는 여자. 더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 씨는 관리실에 첫 민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관리사무소에서 나와 텃밭을 살폈습니다. 아, 이거 누가 이런 거지? 곤란한데. 누군지 보셨어요? 모자를 써서 얼굴은 잘은 못 보고 여자분이시던데. 그래요? 이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관리실에서 밭에 세워져 있던 표지판 위에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자진 철거 요청이라는 제목과 함께
아파트 관리 규정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날 보니 안내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누군가 뗀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그건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양 씨의 집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치지 말라고요. 그쪽이 붙여놨어요. 무슨 금지 어쩌고 하는 거. 관리실에서 붙인 거예요. 그쪽이 이러쿵 저러쿵 했으니까 붙였겠죠. 그 말은 틀리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 여자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참, 나이 먹고 할 일이 없나 보네요. 심심하면 나가서 일을 하세요. 이보세요. 말 조심하세요. 내 말이 틀려요?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시끄럽다 그러고 냄새 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덜 먹은 것 같은데?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배려요? 지금 누가 배려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 모르겠고. 다시 한번 내 텃밭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도 못 참아요. 곧 관리실에서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내 텃밭에 손 대면 가만히 안 있어. 내가 여기에 얼마나 정성 들였는 줄이나 알아? 끝내는 반말을 하면서 악질러대는 통에 양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위협을 하는 걸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었고 관리실이 처리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대기 가만히 있으면 나도 올 일 없어. 문을 닫고서도 속에서 화가 치미는 기분이었습니다. 좋게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양 씨는 골치 아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관리실 직원과 여자가 신랑이 하는 모습을 거실 창밖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애써서 심은 걸 왜 치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텃밭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참나. 나도 여기 사는 주민인데 이 땅 좀 쓴다고 누가 피해라도 봐요. 그 순간 양 씨와 여자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 눈빛에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까지 알고 있는 마당에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보통은 그런 생각까진 하지 않겠지만 몇 번 말을 섞어보고 나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이거 최대한 빨리 철거해 주세요. 아니, 수확할 때 되면 알아서 다 치울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주변에서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분들도 다 농사 짓고 하다 보면 단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인심 참 각박하다. 각박해. 각박한 게 아니고요. 백날 꽃만 심어대면 뭐하나? 먹지도 못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백이동 백이로 사시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그 앞에도 공간이 있는데 왜 남의 집 앞에다가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관리실 직원의 말을 들으니 황당함이 더 컸습니다. 바로 옆동에 사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도 101호에 살았는데 같은 라인의 구조가 똑같았죠. 그렇다면 자기 집 앞은 냅두고 굳이 양 씨의 집 앞에 농사를 짓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다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 오는 소리에 창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웬 흰 비가 내려? 황당해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양 씨도 창가로 가보았는데 정말로 창문에 흰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었죠. 잠시 지켜보던 양 씨가 창문을 열어보자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웬 농약통 같은 걸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막대는 양 씨의 창을 향하고 있었죠. 이봐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농약 뿌린 겁니까?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제정신이 아니네. 중얼거리는 양 씨의 말을 듣고도 콧웃음을 치며 뒤돌아 가버리는 여자. 여보, 진짜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그냥 냅둬요. 창문은 닫고 지내면 되지. 아니, 남의 집에서 저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 추워지면 안 그러겠지?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관리실 직원과 다퉈가며 버텼습니다. 나중에는 관리실 직원도 포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입주민과 계속해서 다투는 게 부담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겠다고 말만이라도 하니 강제로 철거하기에도 힘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갔습니다. 여름 초입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양 씨를 놀리는 것처럼 날마다 노래를 크게 틀면서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2층 사람은 그 여자를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거칠다면서 말이죠. 양 씨도 혼자만 있다면 모를까. 아내까지 있으니 참을 만큼 참자 싶었습니다. 혹여나 해코지를 할까 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또다시 양 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멀쩡한 초인종을 놔두고 왜 자꾸 문을 쾅쾅 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지? 네? 내 방울토마토 따먹은 거 말이야.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고 했어, 안 했어? 이보세요. 말을 좀 알아듣게 하셔야죠.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의. 그러는 그쪽은 그렇게 예의가 있어서 남이 정성껏 농사 지은 걸 도둑 새끼 마냥 따먹어. 누가 따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이것 봐, 발뺌할 줄 알았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내 방울토마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 참, 저희 아니니까 다른 데다 물어보세요. 이놈, 한 번만 더 따먹으면 가만히 안 둬.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는 여자를 보고는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2층 여자의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이러니 관리실 직원도 학을 뗀 것이겠죠. 그런데 양 씨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는 또 뭘 심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린다면 다음에도 그 다음해에도 양 씨는 창문 한 번 못 열어보게 생겼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자와 마주쳐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늦은 밤 창밖으로 보이는 탱글탱글한 방울토마토를 한참 지켜보던 양 씨는 그 순간 이상한 오기가 솟았습니다. 여보, 방울토마토 먹고 싶지 않아? 방울토마토? 맛있지?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당신 어디 가요? 양 씨는 건물을 돌아 나가 베란다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옆구리에는 바구니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10분쯤 지났을까. 양 씨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나, 바구니에 가득 들어있는 방울토마토를 보고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오다가 요 앞에서 주웠어. 말 그대로였습니다. 집 앞에서 주웠죠. 여보.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주인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아파트에 열린 방울토마토의 주인이 어디 있어? 따지고 보면 주민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얼른 먹으라니까 그러네. 양 씨 부부는 그날 따온 방울토마토를 몽땅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에 여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거 누구야? 누가 내 방울토마토를 먹었어? 양 씨는 그 목소리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이봐. 101호. 당신이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양 씨가 거실 창을 열고 대꾸했습니다. 왜요? 뭐가 없어졌나 보죠? 씩씩거리는 여자를 보며 애써 웃음을 참았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있어? 남의 땅도 훔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당신 땅이야? 굳이 따지고 보면 제 지분도 있죠. 그리고 방울토마토 제가 먹은 거 아닙니다. 증거 있어? 증거는 그쪽이 돼야죠. 제가 먹었다는 증거. 할 말이 없어졌는지 여자는 열받은 표정을 짓고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양 씨의 말대로 양 씨가 따갔다는 증거가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관리실을 통해 들으니 여자가 CCTV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까지 비추는 카메라는 없었죠. 여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텃밭 주변으로 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둘러진 담장에 양 씨는 혀를 찼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았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죠. 양 씨는 늦은 밤 또다시 그 옆에 심어져 있던 상추도 한아름 따먹었습니다. 집 앞이다 보니 아주 쉬웠습니다. 여자는 또다시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삼겹살과 함께 양씨 부부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상추의 흔적을 여자가 찾아낼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자 텃밭 옆에는 카메라 같은 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시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장난감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지? 오늘은 또 뭘 따볼까? 양 씨는 모형 카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슬리퍼를 끌고 나가 산책하듯 텃밭을 오갔습니다. 텃밭을 가려놓은 가림막은 양 씨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소리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아? 나중에 양 씨는 냄새고 뭐고 즐기기로 했습니다. 창문 닫고 사는 대가로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양 씨는 토마토 하나를 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레 줄기를 잡고 빨간 것 하나를 딱 입에 넣자 과즙이 터졌습니다. 몇 달간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떠올리면 더욱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휙 불빛이 번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양 씨의 초점이 맞춰진 빛에 양 씨는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여자가 어둠 속에서 외쳤습니다. 이 도둑놈! 잡았다! 아이 깜짝이야. 역시 네 놈이었지? 내가 이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다들 자는데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세요. 도둑놈이 말이 많네. 도둑이라니요? 제가 뭘 훔치던가요? 내 방울토마토 훔쳤잖아. 제 집 앞에 있는데 왜 당신 방울토마토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길렀어. 그리고 아무리 남의 땅에다가 지었어도 농작물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 몰라? 내가 다 알아봤어. 그러면 제가 도둑이라고 했는데 경찰이든 누구든 불러서 한번 잘잘못을 따져볼까요? 그러자 또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공공 화단을 훼손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악랄한. 악랄한 게 누군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먹으면 같이 콩밥 먹는 한이 있더라도 경찰 부를 거야. 애써 잠복한 보람도 없이 여자는 뒤돌아갔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더럽게 치사해서라도 농사를 안 지을 텐데 참 끈질겼습니다.
좀 더 단단하게 울타리를 쳐버린 여자. 이 정도 정성이면 차라리 주말 농장을 얻어서 짓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도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방울토마토나 상추 같은 건 사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여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따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평화로운 노후를 방해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죠. 여보, 왔나 봐. 또다시 들려오는 트로트 소리. 창문을 열자 콧노래를 부르며 텃밭에 과일 껍질을 버리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양동이에 받아둔 물을 뿌렸죠. 여자를 향해 확 끼얹자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창문 앞에 누가 있었나 보네. 이봐! 당신 미쳤어? 아니, 그러게 왜 남의 집 앞에 계세요? 이렇게 사람한테 물을 뿌려도 되는 거야?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더니 여자는 관리실 직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까지 총출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물을 뿌렸다고? 아니, 그러게 왜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직원조차 여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집 앞에 물 좀 뿌린다는 게 하필이면 화단에 사람이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죠, 이해해요. 보통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시니까. 지금 장난해요? 이제 이렇게 농사 짓지 마세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서도 민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공용화단에 무단으로 경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호스 이것도 어디서 물 빼오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면 법적으로 큰 문제 생겨요. 내일까지 철거 안 하시면 저희가 강제 철거합니다. 알겠어요. 되려 경고까지 듣게 되니 여자는 거의 뒤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걸 왜 치워? 어떻게 기른 건데? 가만히 듣고 있던 관리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벌써 몇 차례 경고 기록이 있어요. 회의도 거쳤고요. 내일 절차대로 할 테니까 그 전에 전부 치우세요. 그리고 수도 쓰신 부분이랑은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아니, 내가 조용히 농사만 짓겠다는데 이 양반이 자꾸 딴지를 걸어서. 끝까지 양씨 탓을 하는 여자. 그리고 내가 너무 억울해요. 농사 지은 거 이 아저씨가 다 먹었다고요. 그 말에 양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억울하시면 저기 CCTV 같이 보시던가요. 양씨가 모형 카메라를 보며 말하자 여자는 악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렀습니다. 비료 안 뿌리면 될 거 아니야? 노래도 안 틀면 되지? 하지만 양씨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씨 개인의 불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배째! 여자가 거의 드러누울 듯이 굴었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 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쑥덕거리는 그 소리에 아무리 얼굴이 두꺼운 여자라도 수치심을 느꼈는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경찰 부릅니다. 경찰이란 소리에 여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크게 벌리면 자신이 유리할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번 계절까지만이라도 좀 하게 해줘요. 그래도 정성껏 한 건데? 그러니까 정성껏 하는 것도 자기 땅에다가 하셔야죠. 이게 모두의 땅인데 아파트 주민들한테 치료라도 내셔야 그만하시겠어요. 뭐라고요? 치료요? 결국 남의 땅이잖아요. 결국 여자는 다음날 강제로 텃밭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었는지 어쨌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팻말이나 호스도 전부 없어졌고
모형 CCTV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퍼낸 땅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농작물은 흔적만 조금 남기고 없어졌습니다. 양 씨가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맑은 공기. 흙냄새는 나지만 퀴퀴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내려앉자 관리업체 직원들이 와서 땅을 고르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렵 동네 주민이 지나가며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도 여기서 방울토마토 몇 개 따먹었어. 어머, 나돈데. 괘씸하잖아. 알고 보니 농작물을 따간 건 양 씨뿐만이 아니었죠. 그리고 여자가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텃밭도 양 씨의 집 앞 한 곳이 아니었죠. 텃밭이 사라진 곳에 작은 표지판이 박혔습니다. 공용구역 무단 경작시 즉시 철거, 재발시 비용 청구. 이 팻말을 보고도 농사를 지을 강큰 사람은 없을 듯 했습니다. 비로소 양 씨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